예, 방금 소개받은 발맥스 기술의 이재무 상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국내 이제 수소 생산과 이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떠한 사업군으로 파급되는 부분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사업군보다는 그동안 좀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LNG와 친환경적인 수소를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안양의 사무실과 그다음 아산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산 공장의 그 전경이고요. 그 내용 관련된 부분에 저희 주 사업군은 LNG 쪽의 연료 공급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규모 LNG 새틀라이트 스테이션, 최근에 이제 LNG 콘덴서 관련된 리퀴팩션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고요. LNG 쪽에 이제 벙커링과 그런 쪽의 벙커링 선박 쪽 기술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메터링이라고 방금 이제 백승욱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수소에 대한 유량 측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극저온과 가스 관련된 메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소까지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스 분석, 그 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까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시스템 쪽에서 한번 인프라를 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전에는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배기가스를 저감했는데,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 스크러버도 100%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료를 체인지한다고 하더라도 LNG나 LPG도 여전히 CO2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전기라든지 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제로 에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 보신 것처럼 영화 중에서 마션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화성에서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감자를 정작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궁극적인 에너지는 이제 수소로 볼 수 있다고 이 영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자동차가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 과연 수소를 언제 자동차에 썼나 보시면은 지금 2008년도 기사에 이 B사의 자동차에 보면은 이 배기가스 쪽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시연회를 볼 수 있겠는데, 2008년에 이미 이렇게 양산차가 나왔고요. 그 이전엔 언제냐면 1970년도 80년 가까이 돼서 이미 엔진에서 실린더에서 폭발시켜서 동력을 얻는 자동차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동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존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수소 자동차가 됐는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나오는 넥소 같은 자동차가 언제 있었냐면 6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액체 수소 탱크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그대로 들고 이 안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추진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지금 현재 기술처럼 뭔가 공기를 건너서 깨끗한 이 산소를 이 스택에다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액체 산소까지 같이 하는 기술이었지만, 그때는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완료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 60년 전부터 시작된 기술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떤 수소에 대한 공급 체인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수소 액화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호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액화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한 부분에 이렇게 액화 플랜트를 두고요. 그대로 압축된 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곳에서는 수소를 수입하거나 저장을 해서 각 가정이나 다른 플랜트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수입된 부분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수입하지 않고 생산하는 부분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부생수소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소 쪽으로 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버스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트럭까지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충전소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연료로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정용 연료 전지라든지 또는 발전소의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선박까지 연료 전지를 수소를 쓸 수 있는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좀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그 조사한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화석 연료로부터 또 재생에너지 해외 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 생산을 하고 확보를 하고요. 운송과 저장을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튜브 트레일러든지 탱크로이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활용되는 건 자동차의 활용, 수송용이나 또는 가정, 아까 보신 것처럼 발전, 가스터빈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이 뉴딜 정책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아까 섬 같은 지역에 에너지 자립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기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사의 구축 방안에서 2017년도 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계획했던 부분에 보시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2025년까지 이런 식으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그 7월에 발표된 뉴딜 정책에 보시면 그 이미 2020년 7월 현재 수소차는 8,000대 정도,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는 현재 44기 정도 됩니다. 22년까지는 자동차는 67,000대 정도, 300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25년으로 가면은 이거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20만 대 차량과 450기의 이 수소 충전소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 44기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어 있는 거에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22년에 300기 정도의 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2022년 말까지 300기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매달 10기에서 12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가 발주가 나오고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계획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수를 그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수소 충전소의 어떤 기술을 보시면 현재로는 오프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가 와서 압축을 해서 수소 충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수소 충전소의 어떤 전경들을 이렇게 하나에 보시게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디스펜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차에 일정한 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유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수소 충전소를 연간 운영 비용을 한번 했던 걸 제가 참조로 넣었는데,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수소 충전 비용을 해야지만 이 마진이 남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충전소 설치라든지 토지 구입 이런 인도 비용을 다 제외하고 연간 운영비가 약 3억 2천 정도가 좀 소요되는데, 그 수소 킬로그램당 마진을 약 3,000원 정도로 해야지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겨우 그 동일한 비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건립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성을 가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그 해외 의존도가 강한 제품들이 국산화되고, 그 다음에 건설 비용들이 적게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수소 킬로그램당 마진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면 이 손익분기점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온사이트라고 그래서 그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개지를 해서 충전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방안이고요. 평택하고 삼척, 창원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사이트의 장점은 물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도시가스를 받아서 거기서 바로 개질할 수 있고, 뭐 이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약 한 50억 정도 충전소당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도시가스 외에 다른 가스, 즉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개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바이오가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본이나 뭐 저희도 그렇지만 하수 슬러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오가스 생산이 되고, 특히 한국은 이 매립지가 굉장히 많은데 매립지에서 이 바이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국가마다 좀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해양 국가다 보니까 생선 찌꺼기에서 해서, 그다음에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독일 같은 경우는 농축산 폐기물 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바이오가스가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해외 같은 경우보다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 전기가, 우리나라는 전기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하수 처리장, 물 재생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2017년 말에 그 총 3,700개 정도의 그 하수 처리장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6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이 부분인데 활용되는 게 약 84% 정도, 미활용되는 게 이제 15%입니다. 그럼 활용은 뭐냐? 자체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보일러를 뗀다든지 하수를 좀 더 가열하기 위해서 그런 그 난방의 어떤 그런 가열 보일러에 쓰는 정도로 쓰고 거의 이 바이오가스를 어떤 외부로나 또는 이 계질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수처리 계통도에서 쭉 보시면은 이게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처리 계통도 안에서 이 바이오가스는 나오진 않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 슬러지를 농축하고 발효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게 되면 이 밑에 이 나온 바이오가스를 다시 계지를 해서 수소 충전소나 연료전지나 가스 터빈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소 서플라이 체인에는 부생수소나 또는 그 천연가스를 통해서 계질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이오가스 관련된 부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시설과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미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가스에서부터 계질한 그 수소를 통해서 바로 옆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서 이렇게 수소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서울의 중량물 재생센터는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하지 미비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각 장비 설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선박 부분입니다. 아까 그 백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연료 선박, 수소 연료 선박들 쪽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수소 연료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009년에 그 노르웨이 바이킹호에서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실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운영 중인 수소 연료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약 15년도에 개발된 그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있는데 아직 그 법규 때문에 충전이라든지 운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 연료 선박이 약 10척 정도가 있고요. 그 어떤 그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그 실제 상업 운전을 하는 거는 5척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그 대형 조선소나 아니면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수소 연료 선박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은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DMVGL에서 전망해서 봤을 때는 선박용 연료로 수소를 사용되는 부분들이 2030년에는 약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 2030년 이제 10년 남았는데 30년에 도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가 되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디젤이나 주유기는 거의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정확히 따라가지 않더라도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 LNG가 친환경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수소 연료 선박이 어느 정도 지금 증가할 거냐라고 예상한 부분이 당연히 2050년에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료 또는 LNG 이런 부분까지는 달성 목표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의 선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수소 연료 선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도 보셨던 전 세계적인 선박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선박들이 대부분 소형 선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트럭까지 나왔거든요. 트럭 정도 되는 엔진은 그 정도 되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그 차도선, 카페리라고 부르는 이런 선박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소 그 연료 모듈, 이게 뭐 액화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압축 모듈을 쭉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계통은 당연히 전기 추진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HGSS라고 하이드로젠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H2 그 수소 벙커링과 그 다음에 탱크
압축 탱크나 액화 탱크, 그 다음에 스택, 그 다음에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그 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쪽으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하고 차량에 충전소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압축 수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온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개지를 해서 나온 수소도 이제 가스 형태인데 대용량의 수소가 필요하게 되면 분명히 액화 수소 저장 탱크와 액화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필요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액화 수소가 마이너스 200도가 넘는 그런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BOG라고 하는 그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액화 수소 충전소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BOG라고 하는 수소가스를 압축해가지고 다시 충전소에 공급하는 LCNG처럼 LH2라는 그런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액화수소와 충전과 그 다음에 가스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만들게 되면 차량과 선박 또는 뭐 대용량을 쓰는 그런 운송수단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어떤 스테이션이 저희가 위성기지라고 부르는 LNG와 또는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LNG에서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또는 LNG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하게 지금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만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이 뭐 이건 에피소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즘 하늘이. 저도 이 30년 전에 보는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좋고요. 이렇게 자동차로 그 뭐 공연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간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라고 저희가 많이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아베도 그렇고 굉장히 고전을 금치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베니스 쪽 같은데 이렇게 물이 많이 깨끗해져서 돌고래가 들어올 정도로 이런 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친환경적인 거를 할 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간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구나 그동안 좀 안 쓰고 안 만들어내고 좀 이렇게 하면은 자연은 좀 깨끗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기술과 어떤 그 저희 인간들의 절제가 같이 그 공존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